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 주고 계시죠.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 아픈 무한 참사와 관련돼서 외신도 집중해서 보도한다고 하는데 그 보도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외신들도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많은 얘기들 들으셨을 거고요. 그 가장 최근 걸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로이터가 조금 전에 이탈리아 항공전문가, 그러니까 전 이탈리아 공군사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고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고기가 착륙하면서 속도가 왜 그렇게 빨랐는지, 그리고 또 이 플랩, 이게 이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양력을 높이고 특히 착륙할 때 이제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플랩이 그 화면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랜딩 기회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외신들도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은 이 사고기가 737-800 기종인데 네. 사실은 이게 그 아주 안전 기록이 상당히 탄탄한 기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그 운항 중인 여기가 한 28,000대 가량인데 그 중에서 한 15% 4,400대. 우리도 지금 보면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101대를 갖고 있는 걸 그렇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737-80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시에 이제 비행기가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이제 그 긴급 착륙할 경우에는 연료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고도 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737 맥스도 결함 사고가 사실 빈발했잖아요. 좀 빈번하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서요. 737-800 계열입니다. 네. 737 맥스가 여러 가지 그 사고가 있었죠.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가 그때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몰사했고 그 다음에 5개월 뒤에도 에티오피아의 같은 기종이 역시 이제 알려지기는 소프트웨어 결함 같은 것들 이륙하고 나서 추락해서 그때도 전원 희생이 된 적이 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737-800 기종인데 2020년 3월에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동방항공 이 기종이 추락을 해서 그때도 전원이 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하고 에티오피아 항공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737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 11월에 미국하고 유럽연합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737 맥스하고 737-800 같은 경우는 그 동체 균열 사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 보잉 737-800 이걸 다수 좀 보유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39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대를 가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로 알려져 있죠. 여기가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무항공항 참사 원인 그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NTSB 관계자 외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하고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든 그 보잉사 관계자도 조사팀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들어오면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과 관련돼서 이제 푸틴이 사과했다. 외신 그저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해석이 있네요. 크렘린궁 발표인데 네.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영국에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과하고 유족들한테 애도를 표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푸틴이 통화하면서 러시아가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럼 원인 조사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협조를 좀 하는 겁니까? 아제르바이잔 항공기가 그 카자흐스탄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추락을 했죠. 그래서 카자흐 대통령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 인명피해를 애도하고 조사에 계속 협력하겠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처음에 외신들이 러시아 방공망 5인 격추설을 잇따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국이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아제르바이잔 쪽에서 그 러시아 대공 미사일에 직접 맞았거나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놓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푸틴이 이렇게 격추를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러시아 추락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X에 글을 올려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 어떤 얘기 올렸습니까? 철저한 조사, 그러니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X에 이번 사건이 그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다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됐었죠. 그때 그 말레이시아 항공편 그거를 상기시킨다. 그렇게 그때도 승객하고 그 승무원 298명 정은 몰살을 했었습니다. 네.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또 자국 TV 연설도 했죠.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푸틴하고 통화하고 나서 처벌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은폐한 시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고가 나고 나서 4월간 뭐 조류가 충돌했느니 뭐 가스 실린더 폭발 등의 터무니없는 설명만 들었다.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미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취임인데 고급 인력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언론이 지난 주말에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른바 정보 효율부라는 게 생기고 이제 이거를 머스크하고 인도계인 라마스와미가 이제 이걸 이제 공동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민 필요성, 고급 인력은 특히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미국 문화를 이 라마스와미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미국 문화가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 그래서 이게 미국 내 우수 인재 부족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공화당 내 그 강경 세력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촉발은 그 트럼프가 인도계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 수석 정책 고문으로 지명을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 진영 일각에서 뭐 인도계 너무 많이 기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발끈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생긴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이 사람도 인도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도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노동자나 문화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국경을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하느냐. 이거는 미국이 뭔가 기회가 많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미국민에 더 투자하고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 지금 뭐 법무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했는데 얘기를 또 거들었네요. 예, 네. 이 사람도 그들에게 이민 정책 설계를 부탁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들이라는 게 이제 머스크하고 라마스와미를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트럼프 유세 때 뭐 전용기도 같이 타고 해서 아주 네. 주목받은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빅테크가 마가에 침투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대통령 머스크가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기 진영 전열을 두고서도 그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본적으로 전문직 비자 H1B라고 하나요? 네. 여기에 대한 건데 그 이면에는 좀 트럼프 지지 그룹 간의 충돌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요. CNN이 그렇게 분석을 네.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의 그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저학력 백인 노동층이었는데 그 덕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저학년 백인 노동층도 그 지원을 했지만 신실세로 불리는 머스크를 비롯한 그 빅테크 지지도 많았고, 특히 이제 빅테크는 H1B
비자 확대를 원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마가 지지층은 트럼프가 지금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외가 되니까 약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거기 불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전통적인 지지층을 이런 그 빅테크 쪽에서 빅테크가 아무래도 이제 좀 고용하고 하니까 실제로 부상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가 이제 특히 머스크가 막 그냥 막 사방에서 실세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폭발을 한 거라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는 H1B 확대를 원하는데 반해서 이제 다른 쪽은 좀 다른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미국 문화에 대한 마가 내 전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머스크 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그동안에는 좀 침묵을 해왔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트럼프가 지난 6월에 그 이제 선거 때 네. 그 벤처 자본가하고 팟캐스트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외국인도 미국에서 2년제를 포함해서 대학을 나오면은 자동으로 그린카드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 입국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막 의문이 이제 돌았는데 그리고도 이제 트럼프가 이거 터지고 나서 입을 좀 다물고 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뉴욕 포스트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늘 그 비자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 그리고 또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 H1B 비자 그 소지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다. 이게 그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서 슬그머니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 비자 H1B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 훌륭하다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정책으로 이제 어떻게 정착이 될지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트럼프도 아마 좀 내부적으로 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90년대 이 IT 발전 때와 비슷한 생산성 향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건 기대감이죠. 이제 내년 2025년 앞두고 미국 경제 올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떨까. 근데 긍정적인 얘기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미국 노동통계국 최신 추정치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이게 지난 3분기 같은 경우 한 해 전보다 2% 성장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5분기째 2% 이상 확대되니까 이게 코로나 확산 이전 5년 평균치가 1.6% 성장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확연히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네. 2% 이상 5분기째 확대가 됐다. 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건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산성은 높이는데 인플레는 유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괜찮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재정 건전성을 비롯한 그 경제 전반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 얘기가 이런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후에 노동시장이 좀 변한 덕택도 크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많은 노동자가 적성에 맞게끔 이제 직업을 옮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난들도 이제 그 인력난 때문에 기업들도 노동력 절감 투자를 늘린 것도 이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얘기는 앞으로도 몇 년 정도 이런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다가 또 AI 투자까지 고려를 하면은 생산성이 뭐 연 한 3% 증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또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90년대 IT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증시 측면에서 IT 버블, 이 거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산성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좋게 본 분석이네요. 그렇죠.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여기다가 이제 그 미 의회 예산국도 그런 그 보고서를 내놨다는 겁니다. 네. 지난 5월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이른바 그 노동하고 자본을 포함한 총요소 생산성 향상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서가 총 요소 생산성이 매년 한 1.1% 정도 올라가면은 올해 지금 연방 부채 비율이 GDP의 99%인데 2034년에 이게 한 116%로 달할 것 같은데 반면에 총 요소 생산성 개선율이 0.5% 포인트가 추가해서 더 높아지면은 2034년에 부채 비율이 아까는 116%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08%로 훨씬 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야대니 분석도 있네요. 예. 네. 그 야데니 리서치 그 야데니 창업자 얘기가 AI 붐 이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더 호조를 보일 수도 있다는 그 좀 그 희망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노동 생산성 5년 평균 성장률이 2015년 4분기 같은 경우는 0.6%였는데 지난 3분기는 1.9%가 됐다. 이 추세면은 2030년 이전에 3.5%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덴이는 이게 뭐 망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50년대, 60년대, 90년대 이때도 그 생산성 향상이 모두 한 4.0%까지 고점을 찍은 적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앞으로 분기 생산성 지표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셰일유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해서 셰일 붐 재현을 원하는 트럼프 정부에는 이게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인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 셰일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이제 퍼미안 분지인데 여기가 지금 그 엑선모빌하고 옥시덴탈하고 3개사가 이제 여기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네. 이게 2014년 같은 경우는 상위 30개사, 그때는 이제 군소 회사들이 많았는데 합쳐봐야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그-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셰일 붐, 제2의 셰일 붐 이런 거를 지금 재현하기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네. 지금 그걸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저널은 여기서 이제 셰일유 업계가 2010년대 이제 이른바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급성장해서 네. 그때 이제 이른바 와일드 캐터라고 해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지역에도 막 시추하는 그런 투기적 행위가 많았는데 그런 그 소형 시추사들이 남부에서 경쟁적으로 시추가 이루어졌었는데 셰일 붐이 좀 꺼졌죠. 그러니까 이제 와일드 캐터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엑선모빌 같은 이런 거대 에너지 상장사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생산 효율도 높이고 특히 이제 주주 환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투자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은 상황은 좀 재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석유 생산이 그때 많이 늘었죠. 하루 900만 배럴에서 한 최대 1,300만 배럴까지 늘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 기회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소극적인 입장이 되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셰일 유전이 이제 성숙 단계로 갔고 그 시추에 필요한 그 전력 확보도 전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많이 수요가 다변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셰일유 생산에서는 이제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거 처리하는 것도 지금 이제 더 어려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셰일 붐 재현을 막는 요소라고 저널이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원전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프랑스가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 실현 단계에 도달했다. 뭐 보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프랑스는 지금 뭐 전력 생산의 한 70%를 네. 그 원전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전 그 우라늄에 이제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전쟁 때문에 그렇고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마 오래 전부터 몽골. 그 몽골 쪽에 네. 좀 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지금 네. 르몽드 보도를 보면은 프랑스 정부가 이제 최대 주주인 오라노 이게 이제 아레바지요. 네. 몽골 서남부 우라늄 광산 개발 이제 투자 초기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 2028년부터 한 2060년까지 최대한 한 근 20조 원을 어치의 그 우라늄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몽골 같은 경우는 우라늄 매장량이 지금 세계 한 12위 수준 정도. 이번에 그 오라노가 그 프랑스 회사가 그 투자하는 회사가 이 우라늄 광산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네. 한 20년 넘게 공들였는데. 네. 97년에 네. 이제 고비 사막에서 이제 이게 탐사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얻었는데 지난 5월에 마크롱이 몽골에 갔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에 몽골 대통령이 프랑스에 와서 이제 의정서가 채택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라늄 수요의 한 15%를 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이 프랑스가 얻어왔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게 흔들려니까 이제 이렇게 몽골 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몽골도 보면은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도 뭔가 이제 에너지 수출 다변화라는 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틱톡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곧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인데, 그렇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해결하겠다, 시간을 더 달라 연방 대법원에 요청을 했군요. 틱톡이 그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졌죠. 네.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1월 10일이면 구도 변론이 네.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트럼프가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 시간 지난 금요일에 연방 대법원에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 얘기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유예해달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참 좀 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 얘기가 트럼프 당선인도 틱톡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는 인정한다. 이렇게 또 선은 그었습니다. 네. 이거 좀 지금 며칠 안에 결판이 그렇죠. 나겠네요. 이제 며칠 안에 결판이 네. 나는 겁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 한 해 국제뉴스도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